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특강 2020년도 1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문제를 보시면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어떤 독점 기업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때렸어요. 보니까 과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금을 때렸습니다. 한계 비용은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고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MC 관련된 곡선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계 비용은 모든 생산에서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수평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MR 곡선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돼야겠죠. MR 곡선은 이렇게 2배 가파른 기울기가 되고 MC 곡선은 이렇게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윤극대 산출량은 이렇게 MR과 MC가 같아질 때 결정된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그 텍스는 어떻게 되냐면 T1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여러분 이윤함수를 살짝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원래 이윤함수는 원래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요. TR은 P 곱하기 Q가 되고 TC는 그냥 TC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일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텍스를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생산을 많이 하던 고정비용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T1에 대한 문제 좀 볼게요. 자, T1에 의해서 생산량이 감소한다? 여러분, 여기에 살펴봤을 때 요거 이윤극대 산출량은 얘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윤극대 산출량을 나타내는 것은 MR과 MC는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면 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생산량과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윤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있죠? 다음 두 번째, 단위 생산량의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생산량의 T만큼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이 경우는 두 번째, 원래 TR이 있고요. T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의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Q야. 거기에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거 이윤으로 미분하잖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MR은 특별히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TC를 Q로 미분하면 MC잖아. 근데 여기도 Q로 미분하면 T 이렇게 되니까 여기 MR-MC-T 해서 스몰 t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MC 플러스 스몰 t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MC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MC가 올라가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은 감소하죠. 감소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되시고 있죠? 자, 다음 T3 한번 볼까요? T3. 자, T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격의 일정 비율에 세금을 때렸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때린 게 아니라 가격에 때린 거야. 그럼 여기 T, 여기 P에다가 때린 거잖아. P에다가. 이해 가시죠? 그럼 P가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파이 3다 라고 하면
여기 P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보면 P는 이게 Q랑 같이 붙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세율 P 요게 이제 되고 그 다음 이제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C 요런 꼴의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Q로 미분하시게 되면 이게 MR인데 MR에다 1 플러스 T의 곡에 붙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죄송합니다.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제 가격이 요만큼 이제 수치하는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만큼 빼기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t에다가 MR 여기 MC는 그냥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R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생산량은 감소한다. 요거는 맞는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볼게요.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볼게요. 양의 조세 수입을 얻는 한 T4는 이윤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내가 이윤을 얼마 벌었잖아. 거기에다 얼마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버는 이윤에다가 T만큼의 이윤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1-t 내고 보셨겠지만 여기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PQ-TC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윤극대 산출량을 하게 되면 MR에다가 1-t가 붙고 여기 MC에도 1-t가 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1-t가 그냥 MR 이렇게 붙게 되는 셈이고 1-t가 MC 이렇게 붙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한다 그러면 요 1-t는 둘 다 지워지는 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R 이꼴 MC는 변함이 없어요. 1번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이윤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T4로 인한 자중 손실이 다른 것보다 크다? 아니요. T4로 인한 자중 손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한 생산량이 됩니다. 동일한 생산 Q. 여러분 자중 손실이 왜 발생합니까? 자중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윤함수 살짝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윤을 이렇게 놨어. 생산량을 놨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윤함수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비율만큼 낮아지게 되면 여기가 이윤극대화가 되는데 이윤극대 생산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중 손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더 큰 게 아닙니다. 다음 5번. 자, T1부터 T4 모두 조세 전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요, 뭐 다른 거는 이윤세 같은 거는 뭐 전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생산량이 줄면서 소비자 가격은 여기다 살짝만 아이디어만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세 전가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한테 텍스 일부를 전가시키는가? 예, 전가시키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조세의 일부를 전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뭐 2번, 3번 이런 경우에 전가시킬 수 있게 되겠죠. 소비자 가격이 비싸지니까. 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보시면 1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A가 5분의 2의 확률로 주차 위반에 적발이 되면 75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5분의 2의 확률로 위반돼서 적발되면 75의 범칙금을 내니까 100에서 75를 빼면 25가 되겠죠? 안 걸리면 그냥 5분의 3으로 안 걸리면 그냥 그대로 100 이럴 거예요.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단속 인력을 줄이고자 하지만 적발 확률은 3분의 1로 낮추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단속 인력을 줄이면 적발 확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단속 인력을 줄이고자 하나 적발 확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A의 재산에 대한 기대 효용 함수가 루트 속에 들어가 있고요. A의 주차 위반 이전 행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적발 확률은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떨어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반의 행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려면 뭔가 벌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 위반에 대한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이게 위반을 줄이려면 아니면 벌금을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주차 위반 행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기대 효용을 이용하는 것이죠. 범칙금은 75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겠니? 요걸 찾는 거야. 우선 답을 만약에 찍는다 해도요. 이 63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확률이 떨어지는데 벌금도 약해졌다? 아이 그러면 위반이 높아지지. 지금 이걸 확률을 낮추려고 하니까 범칙금이 75가 되면 안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시간이 없다. 찍어야겠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찍을 때 1번, 2번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before and after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before. 자, 이전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전 상황. 자, 내가 여기 보시면 걸릴 수가 있고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걸릴 확률을 우리가 5분의 2라고 할게요. 뭐 피해 확률로 5분의 2 걸리고 안 걸리는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네, 오케이. 자, 이때 나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걸렸으면 원래는 재산이 100이었어. 원래 이제 100이었었는데 걸리면 여기서 75만큼을 빼게 되니까 내가 25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안 걸렸어. 안 걸리게 되면 100에서 안 걸렸어 빵이야. 그러면 그냥 100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어떤 거 할 때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본노이만 모르겐스텔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 효용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대 효용 루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25가 되겠고 얘는 루트 10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대 효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직접 구해 봅시다. 그러면 뭐 소득의 재산의 기대치가 아니라 효용의 기대치로 표현을 하시죠. 이렇게 쓸까요? 기대치 효용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재산에 대한 거고 이렇게 쓰면 이제 자꾸 이게 길어져요. 대괄호까지 넣어야 되겠죠. 자, 5분의 2의 확률로 어떻게 돼요? 루트 25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하기 5분의 3의 확률로 루트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게 되면은 5고요. 그래서 5 지워지니까 2. 요거 10이고요. 이거 지워지니까 2 해서 6 해서 2 더하기 6은 8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거 8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속의 어떤 범칙금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기대 효용이 8. 자, 변화 후를 볼까요? 애프터. 자, 변화 후에는 지금 확률이 바뀝니다. 걸릴 확률이 3분의 1로 낮아져요. 그래서 P가 3분의 1로 낮아지고 안 걸릴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나의 소득을 볼게요.
이때 범칙금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100에서 로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 걸려. 안 걸리니까 그냥 100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효용이 얼마인가? 이때 효용이 얼마인가? 한번 봅니다. 그럼 얘는 루트 속에 들어가야죠. 루트 속에 들어가서 100-L. 얘는 루트 속에 들어갑니다. 그냥 100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 효용 요거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기대 효용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요게 되네. 3분의 1의 확률로 루트 100-L 이렇게 되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더하기 3분의 2의 확률로 루트 1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뭘 구하는 겁니까?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8과 요거 새로 변화한 기대 효용의 값이 같아지는 L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해서 3분의 20 더하기 이렇게 L값 계산하면 되겠죠. 뭐 대략 뭐 값을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84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84 넣으면 16 하니까 뭔가 4, 4, 16 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스타일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같이 봅시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기업 1은 현재 기업 2가 4의 독점 이윤을 얻고 있는 시장에 진입할까 말까 시장 진입 관련된 모형이군요. 게임 이론 모형입니다. 진입 게임 모형이네. 누가 진입하는 걸 보셔야 돼. 얘가 현재 기업 2가 현재 기존 기업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진입하려는 기업이 되는 거야. 진입 기업. 그래서 이제 기업 1이 진입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기업 1의 시장 진입에 기업 2가 만약에 협조적으로 반응하면 2의 이윤을 얻지만 그러니까 진입했을 때 근데 기업 1이 쓱 진입을 했는데 기업 2가 협조적이지 않고 만약에 경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뭐 생산을 하면 대량 생산해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이윤을 얻는데 기업 1이 그렇게 이윤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각각 2의 이윤을 얻지만 각각 마이너스 1의 이윤을 얻는데요. 이 게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순수 전략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냥 부분 게임 역진균합법으로 하기 전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봤었던 동시형 게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형 게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략 자체가 진입을 할까 말까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대응할까 협조적으로 할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여기가 기업 1, 기업 2라 할게. 진입을 할까 말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협조적으로 대응을 할까 아니면 그냥 비협조적 경쟁적으로 대응을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업 1이 쓱 진입을 했단 말이야. 진입을 했는데 협조적으로 반응하면 둘 다 2와 2의 이윤을 얻어요. 2와 2를 얻고 경쟁적으로 반응하면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되니까 마이너스 1씩 각각 얻는다고 돼 있고요. 자, 만약에 진입을 안 하면 기존의 기업 2는 4의 독점 이윤을 얻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입하는 기업은 진입 안 했으니까 얻게 되는 게 빵이고 기존 기업은 4를 얻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빵이고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내시 균형 한번 찾아볼까요? 만약에 기업 2가 협조를 한다 할게. 그럼 진입하면 2인데 진입 안 하면 빵이잖아. 진입하면 2니까 2의 동그라미. 얘가 경쟁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진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진입 안 하면 빵이니까 그냥 빵이 나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볼까요? 기업 1이 진입을 했어. 진입을 하게 되면 얘가 협조를 하면 2가 되는데 경쟁적으로 대응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 협조하는 게 낫지.
됐죠? 만약에 진입을 안 했어? 그러면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4, 4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시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면 5월 전략 균형은 없고요. 내시 균형은 요거와 요거 두 개가 생긴다. 동그라미 2개 아니면 뭐 꺽쇠 2개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거와 관련해서 동시형 게임에선 내시균형 2개인데 이게 역진기납법 이게 있으니까 전개형 게임으로 또 한번 보셔야 되겠네. 얘는 동시형 게임 정규형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말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게임 여기 보시면 완전 균형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전개형 게임 순차형 게임이에요. 순차죠. 예, 익스텐시브한 폼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먼저 행동하는 게 진입 기업이니까 기업 1이야. 기업 1이라고 할게요. 진입을 할까 말까? 여기는 진입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진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기업 2가 여기에 존재하겠죠. 사실은 우리 해설처럼 진입 안 하면 거기서 게임은 끝나. 그래서 그냥 0, 4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랑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쳐서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입 기업이 할까 말까 선택했을 때 기존 기업 2는 선택하는 게 협조를 할까 아니면 경쟁을 할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협조를 할까 경쟁을 할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보수를 여기다 쓰면 진입을 했을 때 협조하면 2와 2 이렇게 되고요. 진입을 했을 때 경쟁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진입을 안 했을 때 협조든 경쟁을 하던 이때는 0과 4, 0과 4 이렇게 됩니다. 역진귀납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끝에 결과를 이렇게 본 다음에 이 거꾸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나타내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진귀납법 이걸로 해서 뭔가 내시균형이야 이게 2개. 근데 내시균형 중에서 얘가 이제 겁을 준단 말이지. 기존 기업이 너 들어오기만 해 죽어 하고 이제 겁을 주는데 이게 진짜 뭐 뻥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보통 이제 겁먹고 진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내시균형은 기업 2가 엄포를 놓기 때문에 기업 1이 아예 진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시균형 하나 가지고는요. 이 전개형 게임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어. 헛된 위협이라 하잖아. 공허한 뻥 치는 거야. 공갈이야. 공갈. 공갈 치는 거 있잖아. 이게 공갈인지 아닌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다가 내시균형에다가 더하기 신빙성 있는 요거까지 보는 거야. 신빙성이라는 조건까지 고려를 하고 그래서 얻어지게 된 것을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냥 줄여서 너무 기니까 서브게임 퍼펙트 내시 이퀄리브리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완전 균형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차피 둘 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떤 길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둘 다 가고 여기서 뭐야? 기존 기업이 만약에 2가 두 번째 있는 게 기존 기업의 보수야? 경쟁하면 마이너스 1인데 협조하면 2야. 협조하는 게 낫지. 이쪽 길을 간다고. 두껍게 색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하려는 기업 1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진입을 하게 되면 기업 2가 어차피 이걸 선택하니까 2가 되고 아예 진입 자체를 시도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이득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빵으로 끝나버려. 어딜 가요? 이쪽으로 선택한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균형에 나타내는 서브게임 퍼펙트 내시 균형은 2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헛된 위험, 공갈이다. 이렇게 가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부분 게임에서 얘기하는 건 부분 게임은 뭐냐면 요 내시 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요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두껍게 칠할게요. 아니 여기 보시면 게임이 요걸 부분 게임이라 그래. 요거 하나가 부분 게임이야. 몇 개의 부분 게임이 있냐면 요거 하나 부분 게임, 여기 하나, 요거는 사실 뭐 그렇지. 요거는 부분 게임이라 하기는 그래요. 원래 그냥 이게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 게임을 하면 이거로 하면 하나, 이거 둘, 이거 전체 3개 이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끝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거 전체 둘 해가지고 게임 자체는 유일한 게 아니라 부분 게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부분 게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번이 그래서 틀렸어. 뭐 싱겁게 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역진균합에 의해서 얻은 전략조합은 유일하다. 그치? 요걸로 유일하잖아. 어떤 게 된다? 2와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3번. 기업 2의 경쟁적인 반응은 공허한 위협. 그치? 이거 너 들어오기만 해 죽어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겁은 줬는데 사실 뭐 두고 봐 뭐 이런 건데 뭐 그쵸 두고 봐 해서 무서운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자, 복수의 내슈균형을 갖는다. 그냥 일반적인 내슈균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수의 내슈균형을 가져요. 근데 부분게임 이렇게 약자로 쓰죠. SPNE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유일한 요거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들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래요. 14번. 역수의 함수가 이거는 뭐 간단해 보이긴 해. 근데 P가 이렇게 있는 시장에서 슈타켈버그 모형을 썼습니다. 선도기업과 추종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슈타켈버그 경쟁을 할 때 기존 기업과 기업의 1과 기업 2의 한계 비용이 각각 21과 빵이 될 때 기업 1의 생산량은 이거 뭐 간단해 보여도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우리 몇 가지 알죠?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의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근데 선도자와 추종자랑 이게 어떻게 놀아가져요? 선도자가 독점과 같이 4분의 2가 되고 추종자가 4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선도자가 이제 우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도자가 추종기업이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안쓰러운 모습이 있잖아. 그렇다고 이제 추종기업을 날려버리면 이제 독점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차라리 살려두는 게 낫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살려두는데 비실비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뭔가 뭐 게임하는 경쟁 메이트가 있어야지 규제를 덜 받으니까. 그래서 기업 2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의 최적 조건을 찾는 거야. 반응 곡선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을 해주는 거야. 반응 곡선 구하고 자, 이 반응 곡선을 어떻게 한다? 기업 1의 이윤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기업 1이 선도기업이잖아. 이윤함수에 기업 1의 이윤함수에 여기 이윤함수죠. 그러니까 기업 1의 대입합니다. 대입 후 자신의 최적 선택량을 찾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스토리 한번 잘 볼게요. 자, 시장 전체가 여기 두 기업이 있는데 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4 마이너스 Y인데 두 개의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Y1, Y2 요거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 1과 기업 2가 자신의
이윤 극대화는 스타켈버그도 생산량 결정 모형이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기업 2의 반응 곡선, 우선 기업 2의 이윤 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업 2의 이윤 함수는 기업 2의 총 수입에서 기업 2의 총 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Y2 이렇게 되는데 그냥 P라고 먼저 쓸게. Y2 이렇게. 그리고 TC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정 기업 2는 비용이 빵이야. 그냥 여기는 빵이네, 빵. 빵이니까 더 안 써도 되겠네. 빵에다가 뭐 아무 생산할 게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입을 합니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 자, 그래서 쭉 정리를 합니다. 여기 정리할게요. 그러면 84에다가 마이너스 y1, y2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냥 y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냥 이거 정리하세요. 뭐 곱의 미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y1, y2, y2의 제곱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지금 이윤극대화를 반응곡선이라는 게 뭐야? 기업 2의 이윤극대화 요거를 활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 2가 이윤극대화하는 맥스, 이윤을 극대화하는 Q2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요 이윤 함수를 Q2로 미분하는 거죠. Q2 죄송해요. Y2. 자꾸 생산량을 이제 Q로 하다 보니까 자, Y2 여기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Y2로 미분해야죠. Y2로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제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시죠. 그럼 Y2로 미분하면 84 마이너스 Y2로 미분하니까 Y1 마이너스 2가 내려갑니다. 이 Y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Y2로 정리하셔야 돼. 왜냐면 기업 2의 반응 곡선이잖아. 여기 보시면 기업 2의 반응 곡선이니까 그래서 기업 1이 생산량에 대응해서 기업 2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거지. Y2로 정리를 하게 되면 2가 넘어갑니다.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84 마이너스 Y1 요게 기업 2의 반응 곡선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갈 길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스타켈버그 모형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는 두 줄밖에 안 되네? 저 같으면 안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딴 거 풀다가 그리고 시간 나오면 보고 아니면 그냥 안 보는 거죠 뭐. 아니면 연습을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로네 착착 하면 좋은데 글쎄 시험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의 평정과 이거를 찾아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걸 풀고 어떤 걸 풀지 않을지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 자, 기업 1이 지금 선도 기업이잖아. 이윤함수 한번 씁니다. 똑같이. 근데 연습 좀 하시면 이게 어차피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금방금방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똑같이 가격 P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생산하는가. 비용은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20일이야. 그러니까 20일이니까 이렇게 고정 비용은 없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P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P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P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어넣으면 84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이거 빼서 씁시다. Y1 마이너스 Y2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21 Y1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84에서 21을 그냥 빼버릴게. 63입니까? 63 Y1 그냥 요거 Y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Y2 Y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윤함수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면요. 이 이윤함수 구하게 된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1이 이제 파워를 갖고 있어. 그래서 기업 2가 이렇게 반응 곡선을 가지고 있잖아. 기업 2의 반응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 너의 반응 곡선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챙겨주지?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여기다 직접 대입하셔도 돼. 아니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죠. 이게 좀 깔끔하게 좀 지워지고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뭐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 거기 보시면 이쪽에다 쓸게요. 거기 보시면 원래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서 하기도 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 해설에는 여기다 대입해서 했어요. 보통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84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얘가 4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y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1y1 마이너스 21y1 마이너스 여기 y1의 제곱이죠? 2분의 1이라 쓸게요. y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지금 정리하면 요게 되는 것이고 이게 기업 1의 이윤함수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산량의 함수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업 1의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1의 y1 이걸 구하면 이걸 y1으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1이 21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기업 1의 생산량을 구하라고 했잖아. 기업 2의 생산량을 구하라 그러면 따라서 y1의 스타는 21 이게 결론이고 기업 2의 생산량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반응 곡선에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업 1 나타나니까 2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지 이윤을 구해라 거기까지 안 간 게 어디야. 이윤까지 구하라 그러면 이윤 함수에 넣어서 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기업 1의 생산량이 기업 2의 생산량보다 2배 더 많게 된다. 뭐 그것도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뭐 객관식 시간에서는 이거까지 해서 뭐 검사할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21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자, 다음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비자 1과 2가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에서 각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차별 곡선이 둘 다 L자네. L자인데 이제 약간 결합 비율이 좀 약간 특이하네요. 우선 살짝 볼게요. 첫 번째 소비자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 살짝 그릴까요? 소비자 1, 소비자 2. 소비자 2는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소비자 2는 파랑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 소비자 1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가 Y1과 X1과 Y1이 같을 때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 꺾이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45도 선에서 이렇게 꺾여요. 오케이? 자, 근데 소비자 2는 얘가 X2, Y2가 요 같을 때가 꺾이잖아.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소비자이니까 X2, Y2, 여기는 X1, Y1, 여기는 소비자 1이라고 해서 1이라 쓸게. 여기 소비자 2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 2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2는 요거 두 개 같은 거니까 X1, X2분의 Y2, X분의 Y로 써야지.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조금 완만한 기울기의 L자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표현하면 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 얘는 형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적절하게 좀 이렇게 직선들이 있으니까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잘 됐죠? 자, 현재 지금 뭐냐면 부존량이 x제가 3개, y제가 2단위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나누는 거야. 나눌 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비에서 교환의 효율성이잖아.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면은 무차별 곡선이 2개 접하는 구간에서 효용 극대화가 되는데, 자, 우선 에즈워드 박스를 봐야 돼. 전체 이 x의 박스는 3 이렇게 있어서 x1 더하기 x2 이게 3이고, 오케이? y는 얼마야? y는 2야. y1 플러스 y2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박스의 크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스의 크기가 보니까 x는 3이니까 좀 옆으로 길고 y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높이가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 됐나 모르겠네. 여기 2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3개 3개. 저 가능한 한 좀 정확하게 그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고 실선으로 합시다. 첫 번째 소비자 1에 여기 선택점이 이렇게 생겼고 1 여기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소비자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잘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1이 여기가 시작점. 두 번째 소비자는 여기가 시작점, 오리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두 개 꺾이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소비자는 지금 45도잖아. 그럼 여기서 45도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맞았죠. 잘 그렸어요. 두 번째 소비자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소비자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달라봤자 빨강으로 합시다. 파랑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요 같을 때니까 3일 때 2 요런 형태가 된다고. 그럼 이게 3칸 갈 때 2칸이니까 꺾이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무차별 곡선을 살짝 한번 조금 더 두꺼운 핑크 색깔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 이제 L자가 이렇게 꺾여. 여기에 이렇게 L자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여기에 또 L자가 이렇게 있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L자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소비자는 여기 보시면 L자 형태인데 좀 두껍게 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꺾여요. 여기에 있으니까 직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꺾인다니까 여기서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인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꺾인단 말입니다. 됐죠? 자, 우리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살짝 한 가지 색깔로 할게요. 아니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소비자도 박스가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우하향하고 볼록하게 되면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바로 파레토 효율성 달성하는 점이야. 왜냐면 여기 이외에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게 여러 개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극단적으로는 여기 끝도 해당돼. 여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아이고 안 만났네. 그럼 이게 여기 몇 개만 그려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계약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요. 계약곡선. 그래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근데 이게 L자로 되면 살짝 이게 꺾이는 기울기가 똑같이 되면 요것처럼 니은자로 돼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데 이거는 겹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가 다 겹치니까 다 파레토 효율적이야. 여기 점차 여긴 좁아지긴 하네. 여기도 파레토 효율적, 여기도 파레토 효율적. 결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하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영역 있잖아. 색깔로 할게요. 요 사이에 있는, 이거 좀 두꺼운 색깔로 합시다. 요 사이에 있는 영역은 다 어떻게 보면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요 영역 안에 있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1번에 보시면 소비자 1이 00, 우선 이건 충족해야 돼. x1, x2를 두 개 더해서 3이 되고 y1, y2 더해서 2가 돼야 돼. 충족하고 얘도 충족하고 얘도 충족, 얘도 충족. 다 충족하네. 좀 그래요. 아무튼 보통은 충족 안 하는 걸 한 두 개, 세 개 넣어주긴 하는데. 자, 소비자 1이 00이고 3이야. 여기 어떻게 파레토 효율적이지. 1번 여기 해당할 거고. 다음 2번 1121. 11이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잘 그려면 너무 좋다니까. 1, 2, 3이죠. 얘는 여기서부터 1, 2, 3이죠. 얘는 1, 2가 되고 얘는 여기서부터 1, 2가 되고. 아시겠죠? 그러면 11 하면은 여기잖아. 요 안에 들어가 있네. 2번 이렇게 돼 있고. 요것만 찾으시죠. 다음에 1.5와 1. 1.5와 1이니까 여기 1.5잖아. 1.5. 여기 1.5와 1.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가 3번 요 안에 들어가겠네. 왜냐면 여기가 되면 이제 얘는 맞춰봤잖아. 1.5와 1 이렇게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돼? 2와 1? 2와 1이면 2와 1이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예, 벗어났네. 영역. 그리고 1과 1이니까 여기가 4번 하면은 얘는 벗어났어요. 이 안에 노란 색깔 등대 불빛같이 이렇게 쫙 비쳐있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벗어났어. 얘는 답이 아니야. 틀렸어. 자, 5번은 어떻게 돼? 3과 2. 3과 2면 3과 2니까 여기 아닙니까? 0과 0. 5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특수한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 요거는 회계사 시험에선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들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